오늘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출판사의 이종석 편집자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또 한 번 모셨는데요. 아마 좀 전 세계에서 가장 촉촉한 감성을 가진 물리학자가 아닐까 싶어요. 양자역학 하면 빼놓을 수 없죠. 박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권입니다. 고등과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저 소개를 해야 되나요? 전공도 잠깐 이렇게 좀 짧게 언급해 주시면. 네, 저 책의 앞에 소개 좀 돼 있는데 물리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입자 물리, 하나는 고체 물리. 저는 고체 물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자 다체 물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삼체 보셨어요? 네, 그 삼체의 문제가 되게 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양자 역학을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 다체 물리. 네. 오늘 좀 사실 교수님이랑 처음 만난 게 한 2019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양자역학이 지금처럼 이 정도로 좀 핫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네, 교수님은 양자역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양자역학은 저에게 마음의 위로를 줬다. 예, 그래서 저한테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위로를 주는 양자역학.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약간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제 책에 부분적으로 이제 기반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내용이 더 들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고 부제가 조금 과도하게 야심차죠. 그렇죠? 양자역학, 삶, 우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 왜 갑자기 삶이 나온지 모르겠고 갑자기 왜 우주는 나오는 것이며 또 왜 양자 컴퓨터는 갈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권이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사실은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단번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입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그림이에요. 제가 따로 새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뭘로 보시나요? 까는 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해요. 잘 그리지 못하지만 한때는 화가를 꿈꿨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사파도 제가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거 보고 호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귤 맞고요. 자, 근데 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책의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물리를 하게 된 계기하고 연결됩니다. 귤이 제가 물리를 하게 된 계기예요. 도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하시겠죠. 근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화 평론가 될까, 이론 문제 될까 정말 고민하다가 물리가 더 좋아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예정이에요. 최소한 2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자, 그래서 영화 중에 하나 기생충 혹시 보셨어요? 기생충. 제가 되게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인데 기생충을 좋은 영화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고. 근데 기생충을 저 보는 순간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반지하에 제가 살았거든요. 주인공 최우식이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 반지하에 살고 되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 반지하 집이 저희 집 옛날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방이 여러 개더라고요. 저는 방이 딱 1개였어요. 저희 집은. 그리고 어떤 장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와이파이 터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위로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변기가 위에 있던 거 생각나세요? 공중에 떠 있는 거? 그거 혹시 딱 눈치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왜냐?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반지하에서는 물이 역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공중에 띄어놔야 돼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는 와, 봉준호가 봉태일이라더니 정말 디테일이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근데 기생충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가 좀 묘해요.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살면 가족 사이의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보통 나쁘겠죠. 근데 거기는 가족 사이 관계가 되게 좋아요. 사실 계층 간의 싸움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족끼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저 되게 힘들게 살았지만.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언제 오냐? 언제 올까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옵니다. 저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988년이었어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건강보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정말로. 뭐 죽던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치료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 됐는데 뭐 가능했고요. 근데 어떻게 다행히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순영원에서 하는 공짜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제가 딴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후회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면 어머니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병문안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싫었어, 이 상황이. 나는 왜 이런 반지하에 사는 것이며 어머니는 아프셨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냥 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계속 안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될 동안. 그러다가 결국 찾아뵐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불효막심한 불효자가 더 이상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병실에 이렇게 계신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귤이라고 했습니다. 귤 먹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방문 시간이 딱 정해진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나가면 못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엄마 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경비 아저씨가 잘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뭐 지금 같으면 그렇겠죠. 근데 그때 뭐 고등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일은 예상한 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와서 경비에서 말하는데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정하다가 안 됐어요, 결국. 그래서 아저씨 이거 몇 호실에 넣어주세요 하고 저는 이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골목에 가서 막 울었어요. 좀 너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그거를 알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해져. 왜냐하면 뭐 공부는 좀 잘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의사를 되든지 어머니를 고치는 의사를 되든지 아니면 뭐 법대를 가든지 뭘 하든지 아니 정 안 되면 사회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했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리학을 해야 되겠다. 왜냐? 가장 정확한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학문을 해서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것이고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그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성격 참 이상하죠. 저도 아무 생각도 이상해요. 물론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 되게 잘 알아요. 물리학을 아무리 잘 알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뭔들 아무리 잘 알아도 세상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학문은 없어요. 당연히 알죠, 저도. 알지만 저의 마음속 한켠에는
아직도 소년 같은 꿈이 있습니다.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우주의 작동 원리 정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물리학을 하고 있고 아직도 뭐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오늘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서,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뭘 만나게 됩니다. 물리학의 끝에 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보다 더 밑에도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촉근 이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실험적으로 검증된 조건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가 양자역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자역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면 원래는 질문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받는 거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네네, 맞습니다. 오, 그게 참 묘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밀었던 제목은, 제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양자 물리학이었어요. 좀 유치하긴 하죠. 근데 혹시 아시겠지만 이 비슷한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김상욱 교수님의. 그렇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그래서 사실 김상욱 교수님 제가 한 6개월 전에 만났어요. 김상욱 교수님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박 교수가 이거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다고. 그래서 아니 뭐 좋다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제목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정수 편집자님이 주신 리스트에 있었던 거고, 막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저 글자만 눈에 빡 3차원으로 막 뜨는 거예요. 3D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영화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 2편을 할 겁니다. 근데 괜히 하는 건 아니고요. 양자역학에 관계된 영화 2편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요일 점심에 하는 모 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죠. 그 영화 2개를 보여줍니다. 영화 대 영화라고. 그 프로그램은 되게 장난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지하게 할게요. 정말로 의미 있는 영화 2개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양자역학에 관계된 영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테넷. 그렇죠. 테넷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양자역학 더하기 시간의 흐름에 관계된 거라서 좀 더 복잡한 내용이고, 보통 제가 이 질문하면 앤트맨 많이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줄어들고 미시세계를 가니까. 특히 영화에 그냥 양자 영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퀀텀 렐름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빼도 봐도 못하게 양자가 나오죠. 근데 앤트맨은 구체적으로 양자역학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재미로만 하지. 저는 물리학자로서 영화 볼 때마다 좀 뭐 그 영화적 상상이니까 되는데, 앤트맨을 보고 저는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작아졌잖아요. 숨을 잘 쉬는 거예요. 공기가 엄청 클 텐데 공기를 어떻게 숨 쉬지?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테넷은, 제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데, 테넷은 시가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는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거꾸로 가는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제가 2개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양자역학에 관한 영화로 설명드릴 영화는 이 영화입니다. 2016년에 나온 그 Arrival이라는 영화고요. 한국어 제목은 컨택트예요. 저처럼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조디 포스터의 컨택트를 생각하실 텐데, 그거 말고 2016년에 나온 이 컨택트인데, 이 영화가 정말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이 감독이 최근에 더 유명한 영화를 찍어서 유명해졌죠.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인데 듀운 찍은 감독입니다. 자, 여기서 그 어느 날 지구 12곳에 우주선 12척이 도착을 해요.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고 거기 들어가면 중력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주인공 루이스하고 이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외계인이 소리 나와요.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스크린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서 말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는 그 외계인들하고 만나서 언어를 이해해봐라. 벌써 영화가 좀 특별하죠. 사실 이 영화 자체는 테드 창의 소설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에 바탕을 둔 건데 외계인 보통 나오면 우리 막 싸우잖아요. 레이저 쏘고 막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계인하고 소통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루이스가 여성분이 이제 언어학자, 이안은 또 감정이 있대죠. 물리학자예요. 둘이 팀을 해가지고 이제 언어를 이해하게 만드는데 외계인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외계인이 약간 이렇게 헵타포드를 7개 손 이렇게 걸어오는 것처럼 막 무섭게 걸어봐요. 이렇게 두 말이라고 할지 명이라고 할지 이렇게 와서 말을 하는데 말은 뭐 알아들 수 없고 루이스가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은 되게 어려운데 글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 떠 있는 게 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 하나를 딱 들어요. 들어서 먹물이 나와요. 먹물이 나고 그 공간에 이렇게 쓰는데 마치 창호지에 먹물이 스며들듯이 쫙 써집니다. 이렇게. 저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외계인의 언어예요. 근데 한동안 이해 못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창호지에 먹물 해보면 스며들어가는 게 무작위적이겠죠. 아무렇게나 막 다겠죠. 여기도 막 그렇게 보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먹물이 간 게 나중에 끝날 때 먹물하고 연결이 돼요. 딱 연결돼 가지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끝을 어떻게 끝낼지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모든 거를 일어날 일을 다 안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세한 거 설명드리겠죠. 왜 그러냐면 외계인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봅니다. 다시 말하면 외계인은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두뇌가 고전역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계인은 두뇌가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하고 우주가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 우주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생각과 언어는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참 얘기하거든요. 언어학자들이.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고 실제 루이스가 외계인의 언어를 체득을 하고 알게 되면서 외계인의 그 미래를 보는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미래를 보게 돼요. 미래를 보게 되고 자, 영화 대 영화 그 프로그램 보시면 출력 비디오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설명 안 하죠. 끝에 재밌을 때 딱 자릅니다. 저도 잘라야 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루이스가 자꾸만 보는 환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해서 이거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기 옛날에 겪었던 일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루이스가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딸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생생해.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냐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거고 루이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일을 세상을 구합니다. 근데 루이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자기 아까 동료 이안 있었잖아요. 물리학자. 이안하고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을 딸이다. 그 딸은 죽을 것이다. 는 거를 알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가능성을 다 본 거잖아요. 가능성을 다 왔는데 영화 끝판에 루이스한테 선택의 순간이 와요.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집에 가면 되는데 이안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지 안 할지 그 길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루이스는 괴롭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으니까 가기 싫잖아요.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자기 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이스는 다시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역학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걸 갖고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 테드창도 양자역학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저만의 상상은 아니에요. 자, 양자역학은 모든 가능한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실제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측정이라고 그러는데 측정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이 물리학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걸 해야 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동시에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양자역학 좀 본격적인 내용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양자역학 영화 대 영화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이 다음 두 번째 영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두 번째 영화하고 이 어라이벌 영화하고 완전히 똑같은 영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영화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두 번째 영화는 인터스텔라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게 저건 중력에 연결된 내용이고 블랙홀이고 타임 다일레이션 뭐 시간 팽창 이런 건데 그게 왜 양자역학이지 뭐 그런 생각 드실 텐데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은 수긍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더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구가 망하고 있죠. 싹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됐죠. 먼지가 막 휘날리고 그래서 다 옥수수를 키우고 있어요. 미국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쿠퍼도 나사의 우주조종사 했는데 농부가 돼가지고 옥수수를 키우고 있죠. 그리고 아무도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학을 왜 가겠어요. 과학도 안 믿고 심지어는 달에 착륙한 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근데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이어가지고 진학 3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로. 근데 아들이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 왜냐면 타이어를 갈고 있거든요. 타이어가 뻥 터졌어요. 타이어를 갈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이 티모시 살라메예요. 듀의 그 지금 아주 막 뜨는 사람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주 조연으로 나오고 되게 놀라워요. 자, 근데 이 딸이 지금 머프라는 친구인데 뻥 터지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버럭 화를 내는 갑자기. 이런 나쁜 일이 항상 나한테 일어나는데 이 나쁜 일이 항상 일어나는 이유는 엄마 아빠 탓이다. 왜?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잘못 써줬다. 머프가 머피의 약자예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 그러니까 아빠 깜짝 놀라면서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날 일은 제 책 제목이에요. 제 책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거는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영화 거의 첫 장면이에요. 한 5분쯤 지나나 굉장히 첫 장면 10분쯤 그 안에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또 설명할 수 없죠. 제가 뭐 이건 많이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을 앞으로 가서 이 그 쿠퍼하고 가족들하고 어디 나갔다가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잘못해서 창문으로 먼지가 쫙 들어닥쳤죠. 근데 딸 방 안에 이렇게 패턴으로 있는 거예요. 먼지가 패턴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니까 어디 좌표야. 그래서 쿠퍼가 가요. 거기를 그 좌표로 멀지 않고 딸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돼요. 딱 갔는데 뭐였냐 그 좌표가 나사의 비밀기지였어요. 나사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았고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목성 근처에 웜홀이 열렸는데 그 웜홀을 통과해서 새롭게 인류가 이주할 새로운 행성을 찾고 있었어요. 그 새 행성 중에 연락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로 가야 되는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여기 왔지? 마침? 너가 와서 너무 다행이다. 너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선을 몰고 가줄래? 그럽니다. 그래서 쿠퍼가 가기로 합니다. 딸은 말리죠. 아빠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볼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쿠퍼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갑니다. 그렇죠? 생각나시죠? 근데 중간에 또
보여드릴 수 없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누가 배신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쿠퍼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 블랙홀로 뛰어들고 브랜드 박사라는 박사, 여자 박사님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이 펼쳐지어요.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겠죠, 아마. 근데 영화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이거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뭐죠? 유명한 책장 씬입니다. 머프의 방, 자기 딸 방에 여러 시간대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 포함해서 미래까지 다, 모든 가능성. 자, 그래서 여기서 쿠퍼가 뭐 하고 있었냐? 자기가 후회하고 있었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임무는 실패했고 그때 당시에 어차피 죽을 거면 자기 딸하고 같이 죽지. 엄한 데 와서 난 여기서 죽고 딸은 평생 그리워하다 죽는구나.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딸 방을 찾아갑니다, 과거로. 그래서 가지마 가지마 스테이 스테이 하고 모스부를 칩니다. 책장 책 갖고. 근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잠깐만, 이거 내 딸이 언제 했던 말인데 아빠 책장에 자꾸 가지 말라고 저한테 뭘 보내, 신호를. 그러니까 쿠퍼 그랬죠. 유령은 없어. 그런 건 없으니까 이상한 생각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잠깐만, 그 좌표를 보내줬잖아요. 그걸 내가 보내줘야 되는구나. 딴 시간대로 가서 중력을 통해서 좌표를 보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구조라고 하는 게 자기 후회하잖아요. 뭐 결국 이거 해피엔딩 끝나지만, 하지만 그 행동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걸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이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아까 어라이브라고 저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양자역학의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게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물리의 내용이 다, 물론 영화의 상당히 더해져 있지만 정말 양자역학 내용이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영화 얘기만 이제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 이제 좀 골치 아픈 걸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양자역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제 책의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복잡하니까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그 메시지, 양자역학이 주는 메시지.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주는 파동이다.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우주의 모든 것은 입자, 이자 동시에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자. 파동, 입자, 이중성이에요. 근데 물리학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입자, 파동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파동이라 말해도 돼요. 그리고 모든 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뭐 철학적이고 좋긴 하지만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함수,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뭔지. 파동 함수란 게 있는데 그거는 확률을 결정한다. 보통 이제 양자역학 대중에서 여기서 많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뭐냐면 어떤 일들이 인과적으로 딱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확률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결정하는 게 파동 함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 마디를 더 더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인데 이제 끝이에요. 네 마디는 없습니다. 세 마디로 끝나겠습니다. 자, 우주는 파동이다. 파동함수 확률 결정한다. 이 세 번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동함수는 시계 바늘이다. 제가 이제 책에 썼던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자, 갑자기 웬 시계 바늘? 그렇죠? 시계 바늘은 뭐죠? 중요한 성질이 길이와 방향이죠. 길이와 방향입니다. 돌아가죠. 그리고 그 시계를 생각해 주세요. 이거를 약간 수학적 표현하면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좀 더 구조하면 복소수, 허수와 실수로 구조하는 복소수인데 그냥 시계 바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와 방향이 있는 거다. 자, 이거를 아시면 양자역학을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양자역학 이해했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 이게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해서 제가 우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장 양자역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이중실 실험과 양자 시계라는 우화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우화에서는 우주의 모든 입자, 저희가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양성자, 중성자는 더 쿼크라고 더 작은 것도 만들어 있고, 근데 모든 입자들은 양자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왜 양자 시계를 차고 다니냐 묻지 마세요. 이거 우화입니다. 우화. 토끼가 왜 말해요? 거북이가 왜 말해요? 안 묻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근데 이 시계는 저도 시계를 차고 있지만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가 달라요. 뭐냐면 반이 일단 한 개고요. 돌아갑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길이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길이가 길어지면 길이가 거기 입자가 그 위치에 있을 확률을 줘요. 입자 날아가는데 어디에서는 갑자기 길어져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더 날아가면 좀 짧아져요. 그건 좀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우주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화에선 그런 세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영의 이중실 실험이라고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전자예요. 얘네가 전자인데 어느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와요. 왼쪽에서. 근데 갑자기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왼쪽 문, 오른쪽 문. 통과해야 되겠죠? 벽에 부딪히기 싫으니까. 통과하려고 이제 마음을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자가 뭘 깨달았죠? 잠깐, 나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지. 파동이면 두 문을 다 갈 수 있어. 하고 다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아까 첫 번째였죠. 파동이다.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전자의 관점에서 어떤 걸 해석할 수 있냐면 전자가 분신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분신으로. 왼쪽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을 쪼개져요. 그리고 양자 시계가 복제가 됩니다. 카피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동합니다. 행복하게 날아가죠, 이제. 근데 앞에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스크린은 구멍이 없어요. 이제 부딪힐만 나왔는데 분신 두 개가 만나면 원래 게 나옵니다. 그럼 시계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시계가 왜냐하면 다른 방향 다르게 돌아갔거든요. 경로가 다르니까. 근데 이 스크린상의 위치에 따라서 시계 바늘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배가 되겠죠. 그게 더해지는 거예요. 시계 바늘이. 그럼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반대가 됐잖아요. 그럼 상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확률은 0이에요. 애매하게 이렇게 평행사변이 되면 대각선 애매한 방향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 패턴, 제가 세 개밖에 안 그래도 줄무늬 패턴은 나옵니다. 무한계인데 사실은 줄무늬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야구공, 총알 뭐 이랬으면 왼쪽 문에 수직이 있는데 오른쪽 문에 수직인데 딱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전자로 하면 빛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벌써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실험 실제로 할 때, 참고로 실험 다 된 겁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실험 다 된 거예요. 실험할 때 전자총을 쏘는데 전자가 막 발사되거든요, 진짜로. 뭐 15개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되게 많기. 그러면 5억 개는 위로 가고 밑으로 5억 개 갈 텐데 걔네가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야? 분신이 아니라 전자 1번 전자, 2번 전자 하는 거지. 전자 하나가 쪼개지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가 정말 쪼개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자 한 개씩 쏘면 되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한 개씩 쏠 수 있어요. 한 개씩 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고 이거 실제 데이터예요.
한 개 이게 하얀 점이 이제 전자가 찍힌 점들입니다. 처음에는 패턴이 없지만 점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저걸 이해하려면 전자가 정말 쪼개졌다는 거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분신을 쪼개진 다음에 양자 시계도 카피가 되고 합쳐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이상. 너무 이상하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양자역학을 정말 이해하신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헷갈리게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이상한 상황에서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이 스크린 측정이거든요. 측정. 전자의 위치를 재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측정하면 일어날 일이 위로 가는 일어날 일, 밑으로 가는 일어날 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는데 그게 컬랩스가 돼가지고 점이 딱 찍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측정을 하면 파동에서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작은 등을 달아놨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전자가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미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패턴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경로 중에 하나가 그 단계에서 결정이 돼버렸거든요. 분신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첩이 안 일어나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 보면 우리가 볼 때 꼭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측정, 우리가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물리 시스템이. 자, 이것 때문에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고, 혹시 누가 이해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걸 알아요. 하지만 왜 그렇지라고 묻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재밌는 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고요. 이 두 개의 가능성 중에 어떤 걸로 갖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지만 더 헷갈리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더 헷갈리게 만들어줄게요. 전자가 이렇게 청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뒤에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전자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 쌍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공에서 전자하고 양전자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문 밖에서 쌍생성을 시켜요. 그럼 전자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전자는 뒤로 갈 거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양전자의 위치 갖고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전자가 밑으로 갔으면 전자 위로 갔을 거고, 양전자가 위로 갔으면 전자가 밑으로 갔을 거예요. 알게 된 측정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 패턴이 사라져요. 왜냐면 어디 간지 알았으니까. 자, 헷갈린 부분은 뭐냐면 양전자의 측정을 10km 밖에서 할게요. 요 간격은 10cm예요. 그리고 양전자 측정은 10km 밖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전자는 부딪혔어. 양전자는 아직 부딪히면 멀었어. 그런데도 패턴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려는 그 장치를 마련해 놨다. 10km 밖에. 그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이 양자성이 사라집니다. 미치겠죠. 그렇죠? 물리학자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묻지 말으라고. 입 닥치고 계산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입 닥치고 계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22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거 갖고. 좀 가보겠습니다. 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양자역학이 언제 나왔을까요? 사실 내년이 2025년이 UN에서 지정한 양자역학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탄생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925년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1900년 딱 플랑크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까지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버그 그 기간 25년 동안에 양자역학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옛날이잖아요. 20세기 초반이잖아요. 그때는 아까 그 이중실 실험이 없었거든요. 그런 전자의 뭐 전장비 이런 것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근데 이런 실험 하기도 전에 왜 양자역학을 있어야 된다고 물리학자들은 절실하게 믿었을까요? 왜 양자역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게 제가 요 문장인데, 다시 한번 리차드 파인만이 나옵니다. 리차드 파인만 이런 얘기했어요. 갑자기 소행성이 오고 있어, 지구에. 그래서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인류가 다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 사는 사람한테 내가 과학자인데 혈서로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한 문장을 쓰고 죽고 싶어. 그러면 너무 베이스부터 시작하지 않고 좀 알고 시작하는 상태. 그 문장이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아는 총 그 과학의 지식을 한 문장으로 응축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 그게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근데 우리 양자역학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원자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자역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자론 좀 설명해 볼게요. 사실 원자론 설명하면 이제 지루해지죠. 왜냐면 고등학교 화학 시간, 물리 시간은 지루해 주지만 제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원자 모형을 이제 고대 그리스 빼고 근대에서 처음 얘기했던 분은 J.J. 톰슨이라는 분이에요. J.J. 톰슨은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였는데 그분이 발견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자예요. 그분이 전선을 가열했는데 전선 앞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백열등, 요새 백열등 안 쓰지만 백열등 같은 거예요. 유리에 막 검은 게 끼는 거예요. 전자였어요. 그래서 이 J.J. 톰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의 전하를 띤 어떤 덩어리에 음의 전하가 박혀 있다. 그게 원자다. 영국 분이셔서 거긴 푸딩을 먹거든요. 그래서 플럼이라고 건포도 혹은 건자두가 박혀 있어요.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한 농담이죠. 만약 한국 분이셨으면 백설기라고 그랬겠죠. 그렇죠? 건포도가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곧장 틀리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러더포드라고 옆에 계신 또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했더니 은박지에다 놓고 알파 입자라고 그걸 막 쏘는데 대부분 통과하는 거예요. 마치 투명처럼. 자,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요. 대부분 막 통과해요. 제 질문해 볼게요. 근데 왜 우린 딱딱하죠? 거시로 보기에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미시로 보면 양의 전하가 이렇게 응축돼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그리고 전자가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입자 쓰면 그 사이를 막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가끔 원자 핵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80도 튀어나온 거예요. 원자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양의 전하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뭉쳐 있다. 그래서 우리 원자 그리면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원자를 기구 그러면 항상 저게 심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딱딱할까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한참 길어가지고 오늘 설명 못 드리는데 약간 감만 드리겠습니다. 원자 핵이 야구공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돌고 있을까요? 잠실 야구 경기장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원자 핵이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막 빙빙 돌고 있는 건데 다른 전자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 파울레 베타 원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건 사이드 이슈여서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자, 근데 이게
좋잖아요. 작은 태양계구나. 감동이 오잖아요. 야,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지상에도 벌어졌구나. 태양계가 있고 몸속에도 태양계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물리학자들이 큰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게 맞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자가 빙빙이 돌잖아요. 그러면 전하를 지닌 물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뭐가 나오죠?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돌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강력한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고 고전역학하고 전자기학만 알았다 치면 원자가 얼마나 빨리 붕괴되게요? 다시 말해 전자가 언제 빨리 핵으로 떨어지게요? 10억 분의 1초 만에 떨어집니다. 내가 원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내 몸을 구성한 원자들이 갑자기 다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10억 분의 1초 안에. 그럼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알 건 다 알았다. 고전역학, 전자기학, 통계물리 다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질이 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에 처했죠.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따 설명해주지만 수소 원자를 가열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다음 식으면서 빛이 나오거든요. 빛이 파장이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나와요. 그건 또 왜 그렇지? 근데 두 개 연결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원자가 태양계처럼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과 비슷하긴 한데 전자가 딱 정해진 궤도만 돈다. 또 핵심은 최소 궤도가 존재해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전자기파가 안 나와. 안 떨어져. 그리고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양자화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우화 있죠? 영의 이중수신과 양자시계. 그걸 아셨으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리의 아름다움은 뭐냐?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거기서 다 나온다. 믿음이죠, 저희. 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잠깐, 태양계 속 행성도 양자가 된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재봤어 누가? 우리는 수금지하 이렇게 있잖아요. 목도 천해까지 있잖아요. 그 궤도가 아무 궤도나 돌 것 같잖아요. 뭐 특정한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혹시 그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럴지 모르잖아요. 자, 제가 이것도 제 어렸을 때 경험하고 또 연결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에 교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남자 중학교였어요. 되게 아름다우신 교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죠, 교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태양계에 관계된 모든 그 연구에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 헨리에성이 유명할 때인데 헨리에성 연구한 친구도 있고 목성 연구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좀 스케일이 크게 가야 된다 생각해서 태양계 자체를 연구하자. 그래서 태양계에서 궤도가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냥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공식이. 그게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건 이 책에는 없는 새로운 그림인데 태양계에 이렇게 태양부터 시작해서 궤도가 있고요. 그거를 태양과 지구 사이를 1이라고 쳤을 때 1에 비해서 다른 궤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티티우스와 보데 옛날 분인데 이분들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0.4 더하기 0.3 곱하기 2의 n승. n이 마이너스 뭐한데 0, 1, 2, 3, 4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0.4, 0.7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뭐 안 중요하죠. 그 우리가 정했으니까.
근데 이 가로가 실제 데이터예요. 엄청 잘 맞죠. 엄청 잘 맞아요. 물리학자들은 이런 딱 맞으면 막 전율이 오거든요. 뭔가 있다. 게다가 왜 그때 난리 났었냐면 그 당시에 토성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천왕성이 그 자리에서 딱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했죠. 이게 있다 뭐가. 그리고 여기 이제 세레스라고 모르실 텐데 이게 소행성이에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소행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어요. 이 공식에 되게 잘 맞게. 거기에 무슨 행성이 있었는데 부서진 거죠. 와, 너무 신났죠.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해왕성이 좀 안 맞죠. 조금. 그리고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뒤에서 빠지긴 했지만 잘 안 맞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뭐 천체물리학자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맞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 노름이죠, 완전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양자역학을 들어봤거든요. 소리는 들어봤어요. 원자 속에 막 전자가 이렇게 양자된다. 이게 양자역학이구나. 작은 세상에서는 이게 맞서서 양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껴맞춘 건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맞췄고요. 일단 정말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양자역학은 저거보다 더 형편없이 시작을 했어요. 훨씬 더 형편없이 시작했는데 너무나 잘 맞았어요. 얼마나 형편없이 시작했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수소 가열하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온 그 빛 색깔이에요. 저기 가시광선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빛의 색깔은 파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656.3 나노미터예요. 파장이. 나노미터는 10에서 9승미터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색깔 파란색 가까울수록 저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자, 저거를 맞춰야 돼요. 저 공식을 아까 T2세 보대오치죠. 저걸 맞춰야 됩니다. 이거 제가 강연 항상 하는 얘기인데 왜냐면 혹시 미치는 사람이 있나 여기다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패턴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면 미친 겁니다. 보이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예. 자,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발머예요. 발머가 누구였냐?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발머 친구가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발머 친구 물리학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발머가 수학을 좀 잘하고 그래서 발머야, 너 이거 패턴 좀 찾아봐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야. 발머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은 안 됐겠지만 상상해 보겠습니다. 발머 보다가 보여 패턴이. 나와 뭐가. 자, 어떤 패턴이냐면 람다가 파장이라고 할 때 B 어떤 기본 단위를 나누면 B는 360.4.6 나노미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나눠볼게요. 그러면 5분의 9, 3분의 4, 20분의 25, 8분의 9 나온다. 참고로 이것도 주장이거든요. 왜냐면 다 실험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저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발머는 그냥 저거 이 분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패턴이 보이세요? 여기서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제가 한 번만 바꾸면 패턴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9 나누기 9 빼기 4. 이건 16 나누기 16 빼기 4. 25 나누기 25 빼기 4. 36 나누기 36 빼기 4. 패턴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뭐의 제곱이거든요. 저게 자연수의 제곱. 그래서 패턴이 뭐냐면 m이 자연수인데 m의 제곱 나누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가 2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패턴이 보이네.
근데 이거가 우연히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티티우스 보대 법칙처럼. 이게 뭐야? 아무 원리도 없어요 지금. 근데 리드버그라고 보통 부르죠. 이분이 물리학자인데 이분은 저게 뭐가 있어? 흥분했죠 이제. 그래서 딱 쓰고 물리학자들은 막 이렇게 숫자 갖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뒤집어봐. 왜? 그냥. 그 다음에 저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저 공식이다. 파장의 역수는 어떤 상수, 리드베리 상수 곱하기 저거다. 1 나누기 2의 제곱 빼기 1 나누기 자연수의 제곱. 근데 2도 좀 그렇잖아요. 2도 어떤 자연수일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저게 리드베리 공식이고 아까 그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만 맞았거든요. 이거는 자외선, 적외선 다 맞아요. 그냥. 왜 그럴까? 그렇죠? 저 일이 왜 일어날까? 다시 한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거를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저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광량이라 가사를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아까 제가 다양한 것처럼 설명하고 지나갔지만 빛의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해요. 그리고 빛도 전자가 아까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입자인데 파동이잖아요. 그럼 빛은 보통 파동인데 입자여야 돼요. 거꾸로 쌍방향. 모든 것이 입자이자 파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빛은 작은 알갱이, 빛 알갱이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보어가 얘기를 합니다. 보어의 원점을 얘기해요. 자, 원전은 무엇이냐? 핵이 있고요.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딱딱 정해진 궤도를 돌고 예를 들면 3번 궤도에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빛이 나오고 아까 그 아인슈타인 광량 가설에서 그 진동수가 나오고 그걸 파장으로 변환하면 그게 된다.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1번 궤도, 2번 궤도 어떻게 정해지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 조건. 보호가 생각할 때 가군동량이 양자화된다. 가군동량이 뭐냐면 반지름, 거리 곱하기 속도 곱하기 질량입니다. 그게 n 자연수 곱하기 플랑크상수 저거면 된다. 실제로 제가 계산 유도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게 나옵니다. 리드베리 공식이 나와요. 자,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보호하게. 근데 왜 가운동량이 양자화돼요? 보호는 뭐라고 그러죠? 나야 모르지. 그냥 맞췄어. 잘 돼. 그래서 가운동량이 왜 양자화되는지를 알아야지 정말로 양자역학이 나온 게 된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걸 설명한 사람이 바로 드디어 이제 파동 입자 이중성이죠. 드브로이가 이게 이제 제 책에 나온 거긴 한데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가는데 그 파동이 매끈하게 연결될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파동 세 개 치죠. 그게 감싸고 원자핵을 감쌌을 때 매끈하게 연결되려면 딱 저렇게 되겠죠.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게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동 양자 조건이고 그게 바로 리드베리 공식이 연결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선전드렸냐면 아까 영의 이중실 실험과 양자 시계 일하시면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핵 주변을 돌아요. 돌면서 자기 꼬리를 만나죠. 파동이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 자기의 꼬리를 만나면 자기가 자기의 꼬리는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양자 시계가 다르면 상쇄되잖아요. 같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한 바퀴 돌 때 양자 시계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혹은 두 바퀴, 혹은 세 바퀴. 그래서 자기가 한 바퀴 원자핵 한 바퀴 돌 때 자기의 시계도 한 바퀴 도는 조건이 바로 최소 궤도의 조건이고 다 그게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우화를 통해서 원자 모형을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자, 이제 사실은 이만큼 듣고 양자역학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거 얘기할 텐데 양자역학만 알고 싶다 그럼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좀 있어 주세요. 더 재밌는 걸 듣기 위해서.
자, 그러면 파동함수, 지금까지는 그냥 시계만 설명드렸는데 물리학자들은 뭐 대충 말하는 게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하면 방정식이 있어야 되고요. 방정식, 아까 시계 바늘이 어떻게 빙빙 돌고 기어 늘고 줄고 하는 거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이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죠. 이게 슈레딩거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은 시계 바늘이 어떻게 도는지 다 알 수 있고,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에서 큐빗들이 막 움직이는 것도 다 이거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에 오면 저걸 풀게 되죠. 자, 제가 그 어라이벌 얘기했잖아요. 어라이벌에 무슨 얘기했냐면 외계인의 언어를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주도 다르게 보이고. 제가 약간 그게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이죠. 그냥 기호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기호로 기호지만 기호 속에 숨겨진 줄거리가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해밀턴이 이게 H란 건데 그걸 자세하게 쓰진 않지만 해밀턴을 보면 드라마가 펼쳐져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누구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 이게 언어인데 물리학자의 언어를 보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소리는 아닌데 약간 새로운 언어를 보게 되는 게 돼요. 자, 이거를 풀면 됩니다. 다 좋잖아요. 근데 슈레딩거는 양자과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슈레딩거는 양자과를 되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거 일말의 관계라도 있었던 거가 아주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양자과 뭐 슈레딩거 방정식은 좋아했겠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거의 해석, 확률론적 해석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파동하면서 붕괴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슈레딩거가 뭘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우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리학자는 우화를 좋아해서 슈레딩거가 만든 우화는 되게 유명하죠. 슈레딩거 고양이입니다. 네.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 이게 제가 믿기는 양자라고도 연재한 데서 표지 그림 따온 건데 고등과학원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진입니다. 여기 이제 제 사무실이에요. 뭐 이렇게 예쁘지 않지만 좀 예쁘게 그린 건데 제 사무실에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이가 산 상태, 죽은 상태. 살아있는 건 뭐냐면 고양이 옆에 독가스기 있잖아요. 망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가 뭐 연결되어 있냐면 광검출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배웠죠? 원자는 더 큰 궤도하고 작은 궤도 두 가지만 생각해요. 그냥 더 큰 궤도에서 작은 궤도 전자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더 큰 궤도에 있으면 광자가 없죠. 빛이 없죠. 그러면 광검출기가 작동 안 하고 망치가 작동 안 하고 독가스가 안 나오고 고양이 삽니다. 근데 바닥 상태 작은 궤도 가면 빛이 나오고 망치가 작동하고 고양이 죽죠. 자, 근데 원자는 미시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뜬 상태고 바닥 상태에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중첩으로. 두 개 상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도 산 상태가 죽은 상태 공존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양자학을 믿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양자학은 틀렸어. 이 해석은 틀렸어라고 말한 게 슈레딩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제가 이 사무실 밖에 있어요. 제 사무실. 근데 사무실에 들어가게 문을 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고양이가 산 상태가 죽은 상태 중첩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모를 뿐이지 죽고 살아있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학에 따르면 정말로 중첩으로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X 소리냐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양자학은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근데 참고로 고행학군 실험 못하죠, 당연히. 근데 다양한 다른 실험을 통해서 이게 다 검증이 됐고 양자학에 맞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특히
최근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걸 위해서 슈레딩거만큼 양자역학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죠? 신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 우주를 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 사람도. 그럼 뭐 해야 되죠? 우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화도 만들었지만 아인슈타인은 좀 더 좋게 했어요. 좀 더 본격적으로 나가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쓴 논문이에요. 이게 유명한 EPR 역설을 한 논문인데 저자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죠. 그래서 EPR 역설이고 미국 고등과학원 Institute for Advanced Study에서 쓴 건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저는 물리학자로서. 왜냐하면 아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논문을 의문문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의문문이에요.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의문문으로 사는 논문 쓴 게 제 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해석해 볼게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철학적이고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리적 실체에 관한 양자역학적인 묘사는 완벽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 무슨 물리 논문 같지가 않죠. 이 논문에서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 언제죠? 1935년이에요. 1935년 언제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예요. 저걸 볼 때마다 저는 참 우리나라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저땐 저러고 계셨구나. 우리나라도 빨리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1935년 여기 5월 15일 날 나왔는데 1935월 4일 날 출판하기 전에 뉴욕 타임즈에 저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대단하죠. 여기에 아인슈타인 양자 이론을 공격하다. 그래서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두 명의 동료는 양자역학은 correct 정확할지 모르지만 complete 완전하지는 않다.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양자역학을 넘어서는 whole description 더 완벽한 묘사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빨리 저렇게 고상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한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화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끝인데요. 이 어려운 것 중에 거의 끝이에요. 근데 이 우화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EPR 역설이고 이거를 실험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겁니다. 벨의 부등식이라는 건데 이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먼저 설명드린 쌍생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하고 양전자가 만들어진다.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전자하고 양전자가 나와요. 근데 전자는 스핀이라는 걸 지니고 있어요. 뭐냐면 자전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옵틱 써서 이렇게 자전한 Z 방향으로 이렇게 스핀 업이라고 그럴게요. 이게 스핀 다운이에요. 근데 꼭 반대 방향으로 나와요. 전자가 스핀 업이면 양전자는 스핀 다운이고 거꾸로 스핀 다운이면 스핀 업이에요. 자, 근데 양자역학 원리에 따라서 어떤 게 스핀 업이고 다운인지 몰라요. 하지만 왼쪽 게 스핀 업이고 오른쪽 스핀 다운, 오른쪽 게 스핀 다운, 그러니까 왼쪽 게 스핀 다운, 오른쪽 스핀 업. 이 두 상태가 동일하게 나와요. 뭐가 걸릴지 몰라요. 편의상 스핀 업을 빨간색 공, 스핀 다운은 파란색 공이라고 그럴게요. 갑자기 진공에서 파란색 공과 빨간색 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날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게 빨간색, 파란색 공인지 몰라요. 이게 그 유명한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핵심이에요. 양자 통신하고. 자, 근데 그래서 날아가다가 달에 갔어요. 하나는 지구에 갔어. 그래서 달에 토끼가 있죠. 그 다음에 지구에는 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딱 공을 받았어. 토끼의 공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돼지 공은 뭘까요? 파란색이겠죠. 거꾸로 파란색이면 빨간색이겠죠.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잠깐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끼가 내가 빨간색 공을 봤으면 돼지가 파란색 공일 수밖에 없어? 왜 갑자기 영향을 미치지?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만들어질 때 빨간색 공이 만들어졌고
하나가 빨간색, 하나가 파란색일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제부터 이상해집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윗방향으로 스피너면 빨간색, 밑에 반 스피너 다운이라 했잖아요. 근데 공이 왜 그렇게만 돌아요? 앞에서 돌 수도 있죠. 앞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뒤에서 봤을 때 돌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매끈한 공, 꺼끌꺼끌한 공이라 할게요.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뻥 터지면서 매끈한 공, 꺼끌꺼끌한 공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 빨간색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제 헷갈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달가지구사에 뻥 터졌어요. 날아갔어요. 근데 토끼가 잠깐만 나 색깔로 보고 싶어. 그럼 빨간색 공, 파란색 공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색깔로 나가겠죠. 빨간색 공이나 파란색 공이 아까 말했듯이. 근데 갑자기 토끼가 다음날 오늘은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색깔 안 보고 만져봐요. 매끈매끈하네? 그럼 돼지는 꺼끌꺼끌한 공이 되겠죠. 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뻥 터졌을 때는 결심을 안 하고 있어요. 토끼가. 뻥 터졌어 그냥. 결심을 나중에 하는 거야. 근데 왜 돼지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돼지는 난 색깔로 오고 싶은데 오늘은 왜 촉감으로 오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EPR 역설입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는 토끼의 결정이 돼지의 측정 결과에 왜 영향을 미치냐? 광속보다 빨리. 비국소성이라고. 자, 이거가 이제 아인슈타인 괴롭혔고,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 수 없지만,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 분이 계세요. 벨이라는 분인데, 벨의 논문은 그냥 문자 그대로 EPR 역설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EPR 역설을 정말로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세팅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벨의 부등식이 있는데 그 부등식이 위배되면 양자역학이 맞고 그게 위배되지 않으면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예요. 그걸 딱 만들어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실제로 해봐서 이 사람분들이 202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맞아요. 그래서 토끼 결정이 돼지의 실험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슈랭거 고양이 갖고 실험 못하지만 슈랭거 고양이도 정말 문 열기 전까지는 중적으로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파인만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은 문제 없어요. 벨의 부등식 쓰고 뭐 실험도 하고 뭐 별 난리를 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좀 그런 거예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10분 안에 그렇죠? 대충 10분, 15분 안에 이제 랩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자 컴퓨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뭐 아주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근데 아인슈타인 비판이 이 양자 얽힘이 그냥 재미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요새 이제 난리가 난 이유가 양자 통신하고 양자 컴퓨터, 양자 과학 기술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게 저걸 실제 이용을 해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베이징하고 샹하이 사이에 광 통신을 깔아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요. 아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베이징에 샹하이에 공을 갖다 놓고 빨간 공, 파란 공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 양자 얽힘이 이렇게 있다가 측정하면 파동성 붕괴가 되죠. 그래서 끊긴 걸 알아요. 그래서 통신할 때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으로 암호의 열쇠를 키를 보내요. 암호도 보내고 키도 보내요. 그래서 키를 보면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죠.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키가 해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키를 양자 통신을 보내요. 근데 누가 그걸 해킹을 했다? 파동의 붕괴는 바로 끊겨요. 그래서 알아요. 누가 해킹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자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해킹을 했는 거 알면 다시 보내면 돼요. 그 키 쓰지 말고 다시 보내면 돼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갔는데 KT나 SKT도 다 하고 있어요.
저렇게 원거리는 못 하는데 뭐 몇십 킬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양자 텔레포테이션 그런 것도 막 돼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약간 사이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양자역학이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류는 어떻게 되냐면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거의 모든 걸 설명해 버렸습니다. 반도체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반도체, 컴퓨터 모든 이런 게 다 양자역학으로 설명되면서 사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물리학자의 자랑인 표준 모형 이런 게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6개 그다음에 힘 4개, 힉스 보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거 갖고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학자들이 이제 막 우리는 이제 다 알았다 막 생각을 했죠. 자, 근데 20세기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죠. 지금 되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했는데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게 5%래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몰라요. 그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요거는 5%로 설명 못하는 거고 나머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뭐 답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궁극적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죠?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82년도에 자연은 고전적이지 않다. 욕도 하셨죠? damn it. 그러면서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면 양자 역학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어라이벌의 외계인이에요. 우주를 이해하려면 양자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만이 얘기한 거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진짜 수박 겉핥기로 그냥 10초 만에 설명드리면 고전 컴퓨터는 0101로 다 데이터 분석하는 거잖아요. 0101.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슈레딩거가 산 거, 죽은 거 중첩을 만들듯이 0과 1의 중첩을 만들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되게 수박 겉핥기로 설명드리면 0과 1은 데이터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0과 1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잖아요. 섞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도 큐빗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로 하면 뭐 10만 년 걸리는 계산을 10초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발전이 있었고 이것도 좀 된 얘기예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만들었지만 127개 큐빗을 가지고 IBM에서 만들었어요. 이 양자 컴퓨터예요. 예쁜 샹들리아처럼 생겼는데 여기 양자 컴퓨터 이 속에 있고 바깥은 도선이고 막 그래요. 지금은 500큐빗 만들었고요. 1000큐빗도 만든대요. 자, 저걸 만들면 사람들이 난리 친 이유가 우리 전자선거를 할 때 암호하잖아요. RSA 암호라고 그러는데 그게 큰 소수가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신과 1 외에 나누지 않는 큰 소수 2개 곱한 숫자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어렵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거 고전 컴퓨터를 못해요. 10만 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로 하면 10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다 암호 깨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온갖 나라에서 돈을 붓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하려고 난리가 났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드릴 수 없고, 근데 제가 뭐 저도 양자 컴퓨터 조금 연구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양자 역학을 하다 보면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물리 하다 보면 생각해 보면 자, 물리학자들은 뭐죠? 유물론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다른 거 있지만 그 물질의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바탕하고 뗄 수 없다는 관점이거든요. 자, 근데 기계라는 건데, 근데 보통 기계는 아니에요. 좀 특별한 기계예요. 생각하는 기계거든요. 특별한 기계인데 컴퓨터죠. 컴퓨터인데 보통 컴퓨터도 아니야.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역학적인 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만 그러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적인 거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쳤는지 몰라도 우주는 그 자체로 일종의 양자 컴퓨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행동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뭘 계산하려고 사는, 뭐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살려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우주도 우주의 의미를 알려고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약간 개똥 철학이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오늘 강의한 내용은 수학을 거의 빼고 얘기했습니다. 수학을 뭐 아예 안 뺄 수 없어서 있긴 있었지만 거의 빼고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카우스 사이언스 쳐보시면 제가 2시간짜리 6개 강의, 1시간 반 2시간 6개 강의했는데, 거기에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소시지가 만들어진 더티한 과정, 모든 더러운 과정을 다 집어넣어서 다 계산을 하고 막 난리 났네. 아까 보호의 양자와 이런 거 다 계산하니까, 혹시라도 아시고 싶은 분은 이거를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귤로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위로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한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중첩으로 살아있는 상태하고 죽어있는 상태하고 중첩으로. 사실은 그것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긴 한데, 2018년도에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외할머니가 되게 친했거든요. 너무너무 슬펐고, 근데 또 제가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입관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입관 절차. 마지막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하고 뭐 이렇게 옷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족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로서 내가 안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측정을 안 하면 할머니는 어딘가에 살아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막 측정하면 나 이런 미친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갔죠, 당연히. 너무 슬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근데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게 실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시세계는 중첩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건 알거든요. 근데 거시세계까지 중첩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미시세계가 언제 끝나고 거시세계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위그너라는 노벨 문학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또 우화를 생각했어요. 이후에 이런 위그너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고양이가 중첩돼 있어요. 삶과 죽음과. 근데 그 바깥 사무실에 위그너 친구가 있어요. 그 사무실 문을 여는 게 위그너 친구예요. 근데 그 바깥에 또 문이 있어요. 그게 위그너예요. 위그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그너 친구가 열었든 안 열었든 중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파동함수는 언제 붕괴되는 거죠? 위그너 친구가 문 열었을 때, 혹은 위그너가 문 열었을 때. 위그너처럼 볼 때는 위그너가 자기가 문 열기 전에 다 중첩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그너 친구가 하면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문 열었을 때 결정돼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혹은 고양이는 왜 무시해? 고양이는 자기가 살는 죽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일어나는 순간, 고양이가 아는 순간 파동이 붕괴될 것이다. 파동함수가 언제 붕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그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중첩시키지 마라.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의 경계가 의식의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아까 그 역성 해결은 되지만 이상해지죠. 양자역학에 무슨 의식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지죠. 다시 한번 우리 아무도 양자역학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 네.
책, 네, 네, 저, 네, 네, 네. 그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어날 일 일어난다 제 책 제목이 참 묘하게 잘 지으신 게 뭐냐면 중의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일어날 일 일어난다 보통 일어날 일 일어났네 결정돼 있다 생각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할 때는 양자역학이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 원래 책 제목을 원래 진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일어난답니다. 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 아닌 거죠. 저는 물리학자들은 두 팀으로 갈립니다. 결정론이다. 아니다. 대부분 결정론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결정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소수입니다. 아니라고 봐요. 양자학에 따르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측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주체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을 못해요. 실험했을 때 어떤 게 얻을지는 확률이거든요. 하지만 그 실험을 하기로 마음 먹는 그 자체가 바꿉니다. 우주를. 그래서 저는 우주가 결정돼 있다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결국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양자역학도 모든 게 펼쳐져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미래는 측정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측정하면 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저한테는 그게 측정하는 순간 구조적이거든요. 그거에 영화의 상상력을 보고 저는 그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했는데 결국 모든 게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능동적 역할이 우주를 바꾸고 있다라고 책을 쓰고 있고 이종석 편집장님께서 빨리 쓰세요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양자역학에 관심 갖게 된 이유기도 하니까. 저는 양자역학을 철학으로 바라보지만 이게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주 높진 않죠.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분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여러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초전 주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온 덧, 아이언 트랩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중성 원자 이런 거 다양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온 덧을 만든 아이언 Q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설립한 분이 한국 분이세요. 듀크 대학교 미국에 계시진 하지만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 받으시고 나중에 유학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IBM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IBM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것만 따지면 부족하죠.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는 국력이 세졌기 때문에 요소 적소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가 없습니다. 예. 아까 500개 큐빅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요. 한두 개는 있어요. 1큐빗, 2큐빗. 근데 이건 양자 컴퓨터 말하기 좀 부끄럽죠. 10개 이상은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 붐이 부는 게 너무 여기에 편승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지금 막 신문 기사에 내는 게 뭐냐면 보잉 747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잉 747하고 막 아폴로 미션 얘기하고 있어요. 막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 그린 거야. 헬리콥터 아니면 종이 비행기 정도 만든 거예요. 아직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최대로 해서 잘 좋게 받았어.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그 만든 건데 747 얘기하고 있어. 지금 뭐 200명이 타는 비행기를 만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너무너무 멀었어요. 지금 초기화만 본 거고 또 AI가 비슷할 거라고 봐요. 뭐냐면 AI가 지금 막 난리치지만 AI 윈터라고 AI 겨울이라고 연구 막 하다가 다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다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연구자들이 다 직장 잃고 백수됐다가 다시 오고 몇 번 겪었거든요. 양자 기술도 그럴 거라고 봐요. 지금 난리치다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 하면서 죽었다가 또 과학자들은 또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 또 떴다가. 그래서 퀀텀 컴퓨터 윈터가 여러 번 올 것이다. 하지만 저는 뭐 바람이긴 한 건데 물리학자로서 이거는 올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약간의 객관적 말씀이면 끝끝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 한 장 가겠습니다. 네. 네. 아,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저는 사실 사실 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까 분위기상 철학자가 됐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우주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철학자 됐어야 되는데 설명드렸다시피 정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학문 철학적이면서 저한테는 물리학자였거든요. 저한테는 물리학을 했는데 자 유물론자라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물질만 있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물론자의 의미는 제가 받아들인 거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물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고체물리 하게 된 계기인데 고체물리, 응지물질 물리는 창발, 제가 이제 제목에도 창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전스, 뭐가 나온다. 미시세계 어떤 게 거시로 나온다. 그러니까 정신이 물론 원자에는 없는데 뭉치다 보면 나온다, 떠오른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있지만 물질로부터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유물론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벗어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다만 이 아름다운 정신, 이 아름다운 문화, 이 아름다운 감정도 다 물질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노력 중이죠. 물리학자들이. 네, 저쪽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섞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양자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이 아까 보안 쪽 약간 얽힘이고요. 사실 이거는 상용화가 됐어요 벌써.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쉬워요. 왜냐면 광섬유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양자 컴퓨터예요. 이게 전자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뭐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빛하고 전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보안은 이미 상용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10년 안에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양자 컴퓨터 실제로 연산한다. 요거는 좀 어려워서 얼마 걸릴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항상 그렇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물리학자들이 종교인하고 다른 이유는 저희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한다는 점이고, 양자역학 틀릴 수 있죠, 분명히. 그리고 사실은 조금만 더 디테일 말씀드리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양자역학하고 중력이론, 일반 상극성 이론, 그걸 못 합치는 거에서 발생합니다. 물리론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 네 가지 힘이 있거든요, 우주에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합쳤어요, 양자역학으로. 하나예요. 근데 중력은 합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못 합치면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것도 못 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하거든요. 두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된다면 양자역학이 맞아야 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고쳐져야 생기면 양자역학은 그대로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물리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가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주는 양파 껍질로 돼 있어요. 뭐냐면 층위별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계속 알려고 가는 19세기 말 20세 초에 우리가 막 모르다가 갑자기 양자역학 나올까 다 알았다는 생각했잖아요. 모르다 갑자기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또 연구하니까 또 알게 되고, 양자역학 하다 보면 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최대한 다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 비밀을 숨기다가 더 이상 못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존의 이론 갖고 다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자역학고 대부분 다 설명되고요. 우리가 아는 이 범위 내, 에너지 범위 내는 양자역학이 100% 맞아요. 근데 암흑물질, 암흑에서 우리가 아는 범위를 더 벗어나는 영역은 숨겨져 있어. 그거를 어느 순간 우리가 딱 아는 순간 되면 갑자기 또 알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제 인생이나 뭐 100년 안에 될지 200년 안에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는 약간 회의론도 좀 들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정통적인 오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하면서 붕괴가 벌써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그래서 측정하는 순간 딱 붕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아있는 가능성, 죽어있는 가능성에서 측정하면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인데, 다중우주는 뭐냐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가 우주가 분기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확인한 그 우주, 죽어있는 고양이를 본 그 우주, 각각 우주로 계속 분기쳐 나가는 거다. 분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다중우주 해석이고, 그거에 약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는 게 시뮬레이션 우주가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자, 그런 모든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뭐 다시 한번 유물론자고 물리학자의 어떤 정통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관점을 택하기 때문에, 특히 다중우주는 실험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원리상 반대쪽 다중우주는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뭐야? 물론 마블 영화에서는 가죠, 막.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냥 끝이야. 저는 뭐 안 믿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우주로는 제가 안 믿고 싶은 게 너무 외롭잖아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다 컴퓨터고 다 싹 다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장이 비과학적인 말인데 우주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네. 아,
그러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도 정말 왜냐면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 생명을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쓸 때도 뒷부분에 창발 얘기하면서 생명 얘기 좀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좀 두려워가 있던 게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 좀 얘기하다가 좀 저 자신을 약간 억제했던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정말 알고 싶어요. 생명은. 그러니까 창발은 맞잖아요. 원죄가 없던 게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창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특히 생명은 좀 특별한 창발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동적이기도 하고 정적이면 다 죽잖아요. 생명은 항상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창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고민하고 있다. 엄청 고민하고 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이탈 퀘스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가 해소된 게 아니라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게 양자역학 핵심 원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정말 그렇다. 정말 못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러니까 숨겨진 변수 이론이라고 해서 파동성과 입자성을 못 재는 게 우리가 부정확해서 그렇지 정말 정확하게 노력을 하면 혹시 잴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숨겨진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파동으로 될지 입자가 될지 가르쳐주는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좀 상상이 안 되죠. 왜냐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실험으로 게다가. 근데 그걸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아직도 논쟁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실험으로 양자역학이 맞다는 거는 99.999%의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되게 그 질문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가지고 아직 확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원운동 한다는 그 개념에서 틀린 거예요. 그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구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구양자역학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 반쯤 반반 섞은 거예요. 궤도는 존재하는데 그게 양자화되는 조건이다. 그 엄밀하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버그가 만든 건 뭐냐면 궤도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파동함수가 공간에 퍼져 있어요. 그냥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쭉 퍼져 있어. 혹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설명드리면 전자가 양자 시계를 가진 전자들이 다 퍼져 있어. 모든 공간에.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양자 시계들이 딱 결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딱 맞아야 돼. 그래서 파동하면서 결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딱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 구름도 화살표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1차원으로 맞았잖아요. 3차원적으로 맞아야 돼요. 상상이 좀 안 되시죠? 그래서 물리학과 오시면 3차원적으로 파동함수를 어떻게 맞추는지 그걸 열심히 계산합니다. 1차원은 되게 쉽거든요. 실제로는
3차원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느낌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자성과 파동성을 정말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정말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상상이 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이거를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그냥 양자역학적인 기본 그게 둘 중에 결국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세히 보면. 근데 그게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미끼루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까 벨의 부등식의 핵심이 뭐냐면,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세팅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물리학자로서도 벨의 부등식 같은 게 가능하라는 거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벨의 부등식 전에는 물리학자들도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양자역학 잘 작동하니까 이렇게 믿기로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벨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를 믿어야만 한다고 한 거예요. 그 세팅을 만들어놨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자.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은 이게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라 정말로 이래야만 된다는 거를 믿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서 죄송한데, 왜냐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마 제가 되게 수학 겉핥기로 했지만 뭐 양자 정모라고 있거든요. 퀀텀 인포메이션이라고. 그쪽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 강의 들으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대부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수학적이어서. 근데 그걸 통해서 결론은 뭐냐? 양자역학이 정말 맞아요. 네, 이제 끝으로 교수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흔히 하는 농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거는 안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능성 중에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측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물론 이준석 편집자님께서 초청하셨으면 당연히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다른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왔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일은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걸 통해서 좋은 결과, 왜냐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좋은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혹시 서명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교수님께서